유럽의 한 젊은 여성 저널리스트가 일본 미디어 업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폭로를 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출신의 저널리스트는 일본 최대 방송사에 대한 고발을 한 건데요. 특히 한국과 일본의 방송 문화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미 근절된 악습들이 일본에서는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저널리스트의 용기 있는 폭로 이후 일본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밀러예요. 1999년 독일 함부르크의 엘베강이 내려다 보이는 저택에서 태어났죠. 우리 가족은 대대로 언론계에서 활약해온 명문가예요. 증조 할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특파원으로 활동하셨고 할아버지는 독일의 저명한 시사평론가셨어요. 아버지는 BBC의 수석기자로 30년 이상 일하신 분이시죠.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동경했어요. 매일 아침 식탁에서 전 세계 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하시던 모습, 전화기를 붙잡고 전 세계 취재원들과 통화하시던 모습, 늦은 밤까지 서재에서 기사를 쓰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10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시리아 내전을 취재하고 돌아오신 날, 저는 밤늦게까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죠. 소피아, 저널리스트는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란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처럼 저널리스트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호기심과 정의감이 있었다고 해요. 7살 때는 이웃집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 과정을 몰래 촬영해서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물론 나중에는 동물 사생활 침해라며 엄마한테 크게 혼났지만요. 초등학교 때는 학교 급식 문제를 조사해서 교장 선생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왜 피자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나요? 같은 질문으로 선생님들을 당황시켰죠.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저는 교내 신문부에 들어갔어요. 2학년 때는 최연소 편집장이 됐죠. 제가 쓴 첫 특종은 학생회비 횡령 스캔들이었어요. 학생회장이 회비로 게임기를 산 것을 밝혀냈죠. 이 기사로 교장 선생님께 크게 혼났지만 아버지는 언론인의 딸답다며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대학교는 당연히 옥스포드를 선택했어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죠.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화, 현대 사회를 공부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두 나라는 이웃이지만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미디어의 자유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3학년 때 한일관계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일본인 교환학생이 한국에 대해 너무 편향됐다며 항의를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럼 우리 팩트체크 해볼까요? 라고 했죠.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반박했더니 그 학생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나중에 그 학생이 절 찾아와서 사과하면서 오히려 친구가 됐죠. 지금도 가끔 연락하면서 웃으며 그때 일을 얘기해요.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후지TV의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아시아의 중심부에서 저널리즘을 배우는 기회. 지원서를 쓰면서 저는 제 모든 열정을 담았어요. 유럽의 시각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아시아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런 문장을 쓸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면접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는데 우산을 안 가져간 거예요. 급하게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려고 하는데 지갑을 놓고 온 걸 알았죠. 그때 우연히 한 일본 할머니가 절 도와주셨어요. 젊은이가 이런 날 면접 보러 가는구나. 힘내렴. 하시면서 우산을 건네주셨죠. 그 우산을 들고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미 일본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예감했어요. 면접관들 앞에서 저는 당당하게 제 생각을 밝혔어요. 저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교가 되고 싶습니다. 최근 일본 미디어의 보도 방식에 대해 분석한 제 논문을 보시면 이때 한 면접관이 갑자기 제 말을 끊더니 그런데 일본어는 할 줄 아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바로 유창한 일본어로 물론이죠. 지금부터 일본어로 계속할까요? 라고 답했죠. 면접관들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저는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감정 표현이 없으신 분인데 그날은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내가 선택한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슈니체를 특별히 만들어 주셨고 남동생 마르쿠스는 누나가 일본 가면 스시 많이 보내줘야 해. 라며 장난을 쳤어요. 도쿄에 도착한 첫날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물결같은 인파, 하늘을 찌르는 고층 빌딩들, 골목마다 숨어있는 작은 라멘집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제가 머물 회사 기숙사는 시부야 근처였는데 창문 너머로 도쿄타워가 보였어요. 매일 밤 반짝이는 도쿄타워를 보며 저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꿈꿨죠. 첫 출근 날 저는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아버지가 첫 출근할 때 입으셨다는 빈티지 버버리 트렌치코트를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인 인턴이 신기했나 봐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저는 즉석에서 이게 바로 저널리스트의 운명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요. 라고 외쳤죠. 다들 웃으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특히 그날 만난 한국인 인턴 지민이와는 금방 친해졌어요. 지민이는 서울대 언론학과 학생인데 한국에서 1등 방송사로 꼽히는 KBS의 인턴 경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민이의 눈빛에서 저는 같은 열정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자주 퇴근 후 이자카야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과 일본의 방송문화 차이, 여성 저널리스트로서의 꿈,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밤이 늦도록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신나게 일했어요. 매일 아침 편집회의에 참석하고 취재 현장을 누비고 기사를 작성하고. 제 영어 실력과 국제 감각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죠. 특히 외국 뉴스를 분석하고 번역하는 일을 맡았을 때는 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브렉시트 관련 특집 기사를 써서 부장님께 큰 칭찬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의 때마다 여성 기자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중요한 사회 이슈들은 피상적으로만 다뤄졌죠. 특히 지민이가 한국의 방송 문화를 이야기해줄 때마다 일본 미디어의 호진성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토 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능력 있는 상사처럼 보였죠. 밀러 씨, 당신의 미래가 기대되는군요라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날 저녁 저는 이상한 메시지 하나를 받았어요. 이토 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오늘 저녁 8시 긴자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 회의라면 회사에서 하는 게 당연한데 왜 호텔일까요? 지민이한테 연락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소피야, 절대 가지 마. 한국에서는 그런 수법으로 여성 기자들을 성폭행하려다 걸린 PD들이 있었어. 지금은 다 잘린 상태야. 지민이의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라는 생각도 들었죠.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호텔 로비에 갔어요. 하지만 이토 부장의 두 번째 메시지는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스위트룸 1204호로 올라오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왜 회의실이 아닌 객실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녹음 기능을 켰어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진실을 기록하는 것, 그게 저널리스트의 기본이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1204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고 이토 부장이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늦었네요, 밀러 씨. 방 안에는 몇몇 유명 연예인들과 여성 아나운서들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여성들의 굳은 표정이 눈에 띄었죠. 특히 신입 아나운서 사쿠라 씨의 눈빛이 공포에 질려 있는 게 보였어요. 밀러 씨, 여기 앉아요. 이토 부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그의 옆자리였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서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회의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토 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서양 여자가 까다롭네. 그가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팔을 잡아 끌었죠. 순간 옆에 있던 유명 배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외국인이라 더 재미있겠는데?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회식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였죠. 제 손에 쥐어진 전화기가 여전히 녹음 중이라는 걸 확인하고 저는 용기를 내어 소리쳤어요. 이건 성폭력이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제 외침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경찰? 여긴 일본이야. 내가 누굴 상대로 싸우는 건지는 알고 있나? 이토 부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때 저는 지민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고 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가방에서 최루 스프레이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첫 출근 선물로 주신 거였죠.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걸 뿌리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고 저는 그 틈을 타서 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복도를 달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수치심,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로비에 도착해서 곧바로 지민이에게 전화했어요. 지민이는 바로 한국 언론사에 제보하자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근처 작은 카페에서 지민이를 만났어요. 지민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어요. 소피아, 이건 일본 미디어 업계의 오래된 병폐야. 하지만 한국은 달라.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것이 바뀌었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우리는 밤새 증거를 정리했어요. 녹음 파일, 메시지 내용,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을 꼼꼼히 문서화했죠. 지민이는 한국의 언론사 선배들과 연락을 취했고 저는 독일 언론사에도 연락했어요. 이제 이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극명한 차이를 실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미투 운동을 통해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고 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해요. 반면 일본은 아직도 이런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있었죠.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죠. 소피아, 넌 이제 진정한 저널리스트가 되었구나.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큰 싸움을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겪은 일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거리가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죠. 그때 지민이가 매일 아침 제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어요. 소피아,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지민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조금씩 일으켜 세웠죠. 어느 날 지민이가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어요. 한국의 유명 여성 인권 변호사 김서연 씨였죠. 서연 변호사님은 한국에서 여러 미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분이었어요. 소피아 씨, 당신의 용기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서연 변호사님은 한국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2018년 이후 한국에서는 미투 운동이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고 해요. 특히 방송계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즉각 퇴출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방송사에서는 이제 여성 PD들이 밤 11시 이후 근무를 강요받지 않아요. 회식 자리에서의 불편한 술자리 문화도 사라졌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불과 몇 시간 비행거리인 한국과 일본의 현실이 이렇게나 다르다니. 서연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변화도 시작될 거예요. 누군가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죠. 소피아, 내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단다. 1971년
너희 할머니가 독일 최초의 여성전쟁 특파원이 되려고 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해냈지. 그리고 그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단다. 할머니 얘기를 들으니 용기가 났어요. 그래요,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옷을 골랐어요. 지민이와 함께 서울에서 온 MBC 기자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약속 장소로 가는 길, 도쿄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카페에서 만난 MBC 박진우 기자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일본 미디어에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소피아 씨의 용기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진우 기자님은 한국 방송계의 변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2018년 이후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성평등 센터를 설립했대요. 여성 임원 비율도 크게 늘었고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 직원도 증가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방송국 내 성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가해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지민이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소피아, 우리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어떨까? 한일 양국의 미디어 문화 차이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진우 기자님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셨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의 제작진과 함께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우리의 프로젝트는 시작됐어요. 지민이는 한국의 여성 기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고 저는 일본의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죠. 처음에는 아무도 카메라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명, 두 명. 조금씩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사토 미카 씨와의 만남이에요. 그녀는 10년 전 호지TV의 스타 아나운서였죠. 저도 당신처럼 거부했어요. 하지만 결국 퇴사당했죠.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미카 씨의 눈물 어린 증언은 저희 다큐멘터리의 가장 강력한 장면이 됐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매료됐어요. 지민이가 알려준 한국 드라마에는 당당한 여성 캐릭터가 많았고 여성 감독들의 영화도 자주 봤죠. 한국은 확실히 달라요. 여기서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존중받아요. 지민이의 말처럼 한국의 미디어는 놀라울 정도로 진보적이었어요. 어느 날은 한국에서 온 여성 감독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냈고 그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죠. 일본도 곧 변화할 거예요. 소피아 씨가 그 첫 번째 목소리가 될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면서 더 많은 일본 여성들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해온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였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은퇴한 일본 여성 기자분과의 만남이었어요. 80대의 나카무라 할머니는 50년간의 언론계 경험을 들려주셨죠. 젊은이, 당신은 우리가 꿈꾸던 걸 실천하고 있어요. 이제 일본도 변화해야 할 때예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갈 무렵 한국의 한 방송사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됐어요. 폭로를 결심한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한국의 MBC, KBS부터 BBC, CNN까지. 전 세계 언론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죠. 특히 놀라웠던 건 제가 전혀 모르는 언론사들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심지어 북유럽의 작은 매체들도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특히 한국 언론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독일 여성이 고발한 일본 방송계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가 쏟아졌죠. KBS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왔고 여성단체들은 저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어요. 한국의 시민들은 SNS에서 저를 제2의 윤지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미투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과 비교되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하는 일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됐죠. 하지만 일본에서의 반응은 180도 달랐어요. 호지TV는 즉각 입장문을 냈죠.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이토 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서양인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죠. 일본 보수 언론들은 저를 문화 제국주의자라고 비난했고 일부 우익 단체들은 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일본 최대 여성단체 사쿠라의 날개가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수백 명의 일본 여성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익명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실명으로 나서기 시작했죠. 특히 현직 아나운서 마유미 씨의 폭로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어요. 그녀는 15년간 당한 성희롱과 차별의 역사를 상세히 증언했죠. 매일 밤 회식에 불려다녔고 거절하면 새벽 날씨 예보로 보복당했다는 증언은 일본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광고주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먼저 후지TV 광고를 전면 중단했고 이어서 글로벌 기업들도 동참했죠.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앞장서서 광고 중단을 선언했고 이어서 애플, 구글, 나이키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동참했어요. 후지TV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30% 넘게 폭락했어요. 제 폭로 이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스위트룸 사건의 CCTV가 공개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호텔 직원이 경찰에 제보한 거죠. 영상에는 이토 부장과 연예인들의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특히 그들이 여성 아나운서들을 위협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공분을 샀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토 부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20년간의 조직적인 성상납 증거를 담고 있었어요. 피해자만 100명이 넘었고 관련 연예인도 50명이 넘었죠. 심지어 정치인들의 이름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뜻밖의 손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1960년대 NHK 최초의 여성 아나운서셨던 사쿠라 할머니셨어요.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 6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지. 고마워요, 젊은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셨어요. 거기에는 60년 전 일본 방송계의 어두운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BBC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안해 왔어요. 침묵의 카메라, 일본 미디어의 어두운 진실이라는 제목으로요. 촬영 중에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입을 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일본 전역에서 피해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삿포로에서 오키나와까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연들이 쏟아져 나왔죠. 한국의 방송사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일 방송문화 비교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KBS의 그들은 어떻게 바꿨나라는 특집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미투 운동을 성공시켰는지, 방송계의 성평등을 어떻게 이뤄냈는지를 자세히 다뤘죠. 특히 한국의 방송사들이 도입한 성평등위원회나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같은 제도들이 큰 관심을 받았어요. 일본 국회에서는 미디어 성폭력 방지법이 발의됐어요. 한국의 법률을 모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일본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특히 젊은 여성 의원들이 앞장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독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방송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KBS 국제부에서 특별 채용을 제안해온 거예요. 당신 같은 용기 있는 저널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매일 새로운 증언들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언젠가는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으며 잠이 들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죠. 한때는 제 꿈이었던 도쿄타워가 이제는 왠지 쓸쓸하게 보였어요. 지민이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는데 제가 탈 비행기는 마침 대한항공이었어요. 기내에 올라타는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KBS 관계자분들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식구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서울에서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시민들,
카페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여성들,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쓰는 남성 직장인들. KBS 글로벌 뉴스팀에 합류하고 나서 저는 매일이 새로웠어요. 한국의 방송 문화는 제가 알던 모든 것과 달랐거든요. 회의에서는 여성 PD들의 의견이 존중받았고 밤늦은 회식은 없었어요. 성평등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점을 찾아 나갔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맡은 첫 프로젝트예요.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미투에서 위드유까지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한국이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성평등을 이뤄냈는지 그 과정을 전 세계에 알리는 내용이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주말이면 지민이와 함께 홍대나 이태원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당당한지 보게 됐어요. 여성 감독의 영화가 극장가를 점령하고 페미니스트 작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나라.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제 이야기는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유럽과 미국의 언론들이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앞서게 됐나라는 기사를 쏟아냈고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이 저를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죠. 얼마 전에는 타임지가 절 올해의 인물 후보로 올렸다는 연락도 왔어요. 특별했던 건 어느 날 한국의 여성가족부 장관님을 인터뷰하게 된 거예요. 소피아 씨가 보여준 용기는 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죠. 그 말씀이 저를 울렸어요. 최근에는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도 제작된다고 해요.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시리즈로 만든다는데 주연으로 거론되는 배우가 한국의 톱스타래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어제는 독일에 계신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소피야. 넌 진정한 저널리스트야.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죠. 저는 이제 알아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강이 보이는 마포의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나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보며 생각해요. 제가 꿈꾸던 저널리즘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요. 한국에서의 1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제 앞에 펼쳐질지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가끔은 생각해요. 도쿄에서의 그 무서웠던 밤이 오히려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준 게 아닐까 하고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밝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